전쟁의 기술 파트 4. 전투에서는 패배해도 전쟁에서는 이겨라. 대전략은 당면한 순간 당면한 전투와 염려를 초월하여 볼 수 있게 해준다. 알렉산드로는 주의 깊게 계획을 수립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어머니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배웠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운명과 목표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었다. 그 목표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었다. 3살 때부터 그는 자신이 30살이 되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마음의 눈으로 읽을 줄 알았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는 감정을 통제하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행동이 미칠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능력을 배웠다. 삶에서 대전략가가 되려면 알렉산드로의 길을 따라야 한다. 우선 삶을 정화하라. 당신의 인생 수수께끼를 파악하라. 당신이 달성하려고 하는 것, 당신의 재능과 기술을 이끌어주는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라. 이러한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조언했듯 감정을 통제하고 한 발 앞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 이 행위는 내가 목표를 향해 전진하게 할 것이며 저 행위는 아무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잣대를 마음속에 새겨두면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북베트남은 전쟁을 매우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았다. 그들은 타고난 천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을 매우 거시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시야를 전장으로 국한하지 않고 정치와 문화로까지 넓혀 승전했던 것이다. 우리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야 하는 경향이 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가장 직접적인 길만을 고집하고 최대한 많은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전쟁에 이르려고 한다. 우리는 작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눈앞의 사건에 대응하기에 급급하지만 그것은 하급 전략이다. 인생에서는 그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더 광범위한 정황을 내재하고 있다. 대전략가로서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모든 방향에서 당신의 비전을 확장하는 것이다.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세상에 대해 적보다 더 멀리 바라보라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전략은 간교해질 것이며 저지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위대한 전략만이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인간은 동물 세계로부터 진화하여 다시는 그때를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러한 인류 진보의 비결은 앞을 내다보는 능력, 그리고 언어와 언어로 인한 사유를 통해 주변의 세상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우리 인간은 숲 전체의 지도를 만들어 위험한 동물의 습관과 자연에 대해 연구하며 환경에 대한 더 깊고 광범위한 지식을 얻는다. 따라서 위험이 닥치기 전에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성과 동물적 본능이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유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만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변하고 통찰력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명석함과 전략을 이용하지만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혹은 그것을 얻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사고하지 않는다.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어리석음에 상반되는 특성으로 분별력을 꼽았다. 오디세우스는 그런 특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항상 행동하기에 앞서 생각했다.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러한 행동이 장기적으로 마칠 결과를 내다보았다. 신중한 인간은 냉정해 보일 수도 있다. 그의 이성이 인생의 쾌락을 앗아가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신중한 인간은 진정 앞을 내다보는 능력에 수반되는 균형감각, 평정, 웃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행동에 여유의 미덕을 부여하는 것이다. 오디세우스는 모험을 좋아했고 쾌락이 주는 기쁨을 향유할 줄 알았다. 그는 남들에 비해 더 이성적이고 균형 감각이 뛰어났으며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잘 통제했고 비극적 상황과 소요 사태를 덜 남기고 떠났다. 이러한 고요하고 객관적이며 이성적이고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을 그리스인들은 신중하다고 일컬었고 바로 이런 사람이 대전략가인 것이다. 대전략가가 남들과 다른 점은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과거로부터 이해하고 배우며 미래에 대한 확실한 감각을 갖고 있고 심지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대전략가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주변인들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또한 대전략가는 문제의 현상이 아닌 근본 원인을 공략하며 관역을 깔끔하게 마친다. 대전략가가 되는 과정에서 당신은 오디세우스의 선례를 따라 신의 경지에 향해 올라서야 한다. 당신의 전략이 남들에 비해 더 영리하거나 더 교묘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더 고매한 경지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질적으로 도약해야 한다. 대전략가가 되기 위해 수년간 공부하거나 성격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자신이 보유한 것, 즉 사고방식, 이성적 능력,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의 역사에서 대전략을 단순하고 흔해 빠진 전략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선견지명이다. 대전략가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앞일을 생각하고 계획한다. 대전략가의 계획이 단지 지식과 정보의 축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들의 계획에는 냉철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군 시작 전의 차원에서 사고하며 전쟁 내내 간접적이고 미묘한 방식으로 계획하여 다른 이들의 계획의 진짜 목적을 서서히 알게 되는 비결이 숨어 있다. 대전략가의 특징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초점이 명확한 목표를 지닌다는 것이다. 매일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 목표를 달성하면 기분이 어떤 기분일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상해보자. 이런 식으로 목표의 결과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은 자기 암시적 효과를 발휘한다. 나폴레옹 또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극도로 세부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시각화했다. 목표는 현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당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울 경우 쉽게 낙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낙담은 곧 패배주의로 이어질 것이다. 대전략가가 되려면 시야를 넓혀 있는 그대로 상황을 바라보는 한편 향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내다봐야 한다. 모든 사건에는 이유가 있고 일련의 인간관계로 묶여 있다. 따라서 사건의 표면만 보지 말고 거기에 감춰진 의미까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객관성을 유지할수록 전략이 개선되고 목표를 향한 여정이 쉬워질 것이다. 전쟁에 돌입하기 전에 적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면 대전략가가 되기 위한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 문화적인 편견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정치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나 감수성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당신의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준다. 적장애의 심리를 파악하라. 당신의 진짜 적은 상대방의 심리다.
면전에서는 친근하고 아첨하는 듯 대하며 뒤에서 상대를 면밀히 살피면 마음을 열고 자신을 드러내도록 할 수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상대가 사고하는 방식으로 사고하라. 통제되지 않는 성격, 이성의 약한 태도, 불안감 등과 같은 아킬레스건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단을 얻은 것이다. 삶에서의 힘은 무한한 자원이나 완벽한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변 환경에 대한 정확한 관찰로부터 얻을 수 있다. 책을 읽는 것처럼 사람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같은 것이다. 매일같이 사람들은 그들의 의도와 마음 깊은 곳의 욕구를 나타내는 신호를 보낸다. 그런데도 그것들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세계에 고립되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아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들이 보내는 신호들에 민감해질 것이다. 현재는 속도가 최우선시되어 상대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러나 그저 급하게 행동하거나 반응하여 종국에 가서는 실수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파괴력이 내재된 스피드 전술을 구사하려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속도는 상대에게 강력한 공격 수단이 될 뿐 아니라 당신 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긴장감과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신속히 이동하는 군대가 사기도 높다고 말했다. 속도는 호전성을 부른다. 빠른 움직임은 당신과 당신 군대에게 실수할 시간이 적어짐을 의미한다. 전쟁은 상대편의 행동을 누가 더 많이 통제하느냐에 대한 싸움이다. 한니발, 나폴레옹, 로멜 같은 군사학의 귀재들은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 전쟁의 전체적인 페이스와 방향, 형태를 결정하는 것임을 발견했다. 이는 적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당신에게 잘 맞는 영역으로 적을 유인해 당신의 템포에 맞춰 싸우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책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략가가 적의 심리 상태와 정신 상태를 통제할 수 있다면 적이 그의 책략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일상생활의 전투에 무한하게 적용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통제력 게임을 벌이거나 상대의 모든 수를 지배하려 애쓴다. 너무 많은 것을 조정하고 결정하려 들면 기진맥진의 실수를 저지르고 사람들을 밀어내 결국에는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당신이 이 기술을 이해하고 통달한다면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상대방을 지배하기가 훨씬 쉽다. 사람들이 심리 상태와 그들이 움직여야 하는 속도, 관련된 이해관계를 결정함으로써 상대방이 취하는 당신의 책략에 대한 모든 반응이 당신이 형성해 놓은 전체적인 역학관계에 맞아떨어질 것이다. 제압의 궁극적인 경지는 통제력이 상대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믿으면 그들은 당신에게 저항하거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당신을 수세로 몰아넣기 위해 음모를 꾸민다. 직장에서 당신의 상사는 자기만의 영광을 원하며 당신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도록 회방 놓을 것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당신을 밀고 공격해 당신을 공격에 대응해야 하는 위치로 몰아넣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의 한계가 무엇이며 당신이 성취하고자 희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고자 한다. 그들은 당신이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부추긴다. 당신의 수동적인 자세는 결국 현실로 나타나는 예언이 될 수도 있다. 우선 당신은 이런 감정에서 노연할 필요가 있다. 다른 이들이 싸울 준비를 갖추기 전에
대담하게 행동하고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던져주는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당신의 선제 공격은 당신이 바라는 조건으로 상황을 바꿔놓는다. 사람들은 당신을 실제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존재로 보며 당신에게 반응할 것이다. 또한 당신에게는 로멜과 같은 약간의 광기가 필요하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대가 방향 감각을 잃게 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이를 실행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끊임없이 방어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방어의식을 느끼도록 만들 것인가. 전쟁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최악의 역학관계는 교착 상태이다. 이때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정체를 심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일이 한번 발생하면 일종의 정신적 마비가 당신을 무력화한다. 이 시점까지 갔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당신이 방어 자세로 참호에 꽁꽁 숨은 적을 상대해야 하거나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에 발목이 잡히는 등 그러한 역학 상태에 빠진다면 셔면 장군이 그랬듯 창의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함으로써 왈츠의 느린 박자를 계획적으로 빠르게 높여라. 셔먼이 스스로 보급품을 차단했을 때 그랬듯이 적이 경험해보지 못한 행동을 하라. 빨리 움직일 때가 언제이고 천천히 움직일 때가 언제인지 파악하며 움직여라. 정적인 역학관계에서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충격만 가해져도 속도가 빨라지고 적은 다른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 당신은 아주 미묘한 차이로 더 큰 변화와 통제권을 위한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참신함과 기동력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도 경직되고 방어적인 적의 마음의 균형을 깨트리는 데는 충분하다. 역학관계를 지배하려면 자신과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한다. 화를 내거나 비난을 퍼붓는 것은 선택권을 제한할 따름이다. 그리고 충돌 상황에서 공포는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감정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공포는 당신을 당황하게 하고 주도권을 적에게 양보하게 만든다. 상대편에게는 당신의 공포감을 이용해 당신을 제압하고 수세로 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독재적이며 군림하는 유형의 인간들은 당신의 불안을 감지하고서는 더욱 포악을 떨게 된다. 무엇보다도 우선 공포를 떨쳐내야 한다. 죽음에 대한 대담한 책략의 결과에 대한 당신을 향한 다른 이들의 의견에 대한 공포를 말이다. 그 단 한순간이 순식간의 가능성의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결국 어느 쪽이든 긍정적인 행동을 위한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 쪽이 더 큰 통제권을 쥐게 된다. 역학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겉보기처럼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관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거부하는 척하는 노력도 실은 통제의 한 형태이다. 파워를 상대에게 양보함으로써 당신은 후에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수동적인 권한을 얻은 셈이다. 또한 통제권을 상대편에게 양도함으로써 누가 통제권을 줄 것인지 결정하는 사람은 당신이 된다. 역학의 지배에는 벗어날 길이 없다. 스스로 역학의 지배에 관심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가장 교활한 통제권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인류 장군과 이류 장군을 가르는 것은 그들의 책략이나 전략이 아니라 그들의 비전이다. 인류 장군은 똑같은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볼 줄 안다.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뛰어난 장군은 자연히 적절한 전략을 생각해낸다. 힘은 믿을 게 못 된다. 적이 권투 선수라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그의 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가 펀치보다 더 크게 의지하는 것이 있다. 바로 그의 다리이다. 일단 다리에 힘이 빠지면 균형을 잃고 상대방 선수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 그는 치명적인 공격을 되돌려 받을 것이고 그의 펀치는 힘을 잃어 결국 KO를 당하고 말 것이다.
당신의 라이벌을 살필 때는 그들의 펀치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 삶에서나 전쟁에서나 주먹을 주고받는 것은 다시 없는 어리석음과 낭비이다. 힘은 균형과 지지 기반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적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이 그를 쓰러뜨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 인간도 군대와 비슷해서 서너 개의 원천에서 위력을 얻는다. 돈, 인기, 교묘한 쾌락, 그가 발전시켜온 특정한 우위 등이 그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당신이 그것들을 쓰러뜨리기만 한다면 적은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권투 선수의 다리를 약하게 하면 그는 휘청대고 비틀거릴 것이다. 그리고 그가 휘청거리고 있을 때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어떤 힘도 그것을 지탱하는 다리가 없이는 설 수 없다. 적의 무게중심은 성격이나 발상과 같이 추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그의 명성, 속임수를 쓰는 능력, 그의 예측 불가능성 등 그가 의지하는 재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런 강점들을 매력 없는 것이나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면 이것은 그들의 결정적인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 적의 무게중심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관습에 따라 생각하거나 상대편의 중심이 당신의 중심과 같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 집단을 이끄는 것은 명령 통제 시스템, 즉 정보를 입수해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운영상 두뇌이다. 이 두뇌의 기능을 방해한다면 적군 전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알렉산드로 대왕은 전투에 앞서 항상 적의 조직을 조사하곤 했다. 그의 명령체계가 있는 곳을 정확히 조준해 그곳을 공격하거나 고립시켜 두뇌와 몸체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단절시켰다. 복싱과 같은 육체적인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무하마드 알리는 그의 최대의 적인 조 프레이저를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짤 때 프레이저의 정신을 목표로 삼았다. 정신이야말로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무게중심이다. 사람들과의 상호관계에서 당신은 그들의 강점, 그들의 힘의 원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단련시켜야 한다. 이를 숙지한다면 당신은 적을 정면 공격하기보다는 교묘하게 또는 공곤형이 그들의 강점을 손상시키기 위한 많은 전략적 선택권들과 공격을 위한 다각적 방향을 손에 넣게 될 것이다.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다. 당신의 적은 벽 뒤에 서 있다. 벽은 그들을 이방인들과 침입자들로부터 보호해준다. 머리로 벽을 들이받거나 벽을 포위 공격하려 들지 마라. 벽이 설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그것에 힘을 부여해주는 기둥과 토대를 찾아내라. 그리고 벽 아래를 파내려가 그것이 저절로 붕괴할 때까지 그 기반을 서서히 약화시켜라. 전투나 충돌 상황이 일종의 체스판 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해보라. 체스판의 중앙은 마라톤처럼 실제 장소와 같이 물리적일 수도 있으며 좀 더 미묘하고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다. 한 집단 내의 수단이나 중대한 동맹의 지원, 태풍의 눈에 있는 말썽꾼처럼 말이다. 체스판의 중앙을 점령하라. 그러면 적은 여러 방향에서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자연히 작은 부분으로 분산될 것이다. 이렇게 잘게 나누어진 부분들은 상대하기가 쉽고 각계 격파하거나 다시 더 작은 부분으로 쪼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거대한 무엇인가가 나누어지기만 하면 추가적인 분열이 발생해 결국 그 힘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수천 년 전 우리의 원시적인 조상들은 쉽게 병약함과 연약함을 느꼈다. 생태계 초기의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동물들은 신속성, 이빨과 발톱, 겨울의 혹한에 대비한 털, 그 밖의 힘과 방어 능력의 다른 이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중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으므로 극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혼자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유일한 길은 집단을 이루는
것이었다. 집단이나 부족은 포식자들에 대항할 방어막을 제공했고 사냥의 효율성을 높여주었다. 집단 내에는 서로의 뒤를 지켜줄 이들이 충분했다. 집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집단 내에는 그 구성원들의 노동의 분업이라는 위대한 인간의 발명품을 더욱 정교한 수준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겼으며 집단 내의 다양한 개인들이 긴급한 생존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질수록 더 수준 높은 작업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를 할애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들은 상호 보완적이었고 서로의 능력을 강화해 주었으며 그 결과 인간의 힘이 궁극적으로 증가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들 가운데 가장 문명화된 이들에게도 혼자 되는 것, 지원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원시적인 공포가 깊이 도사리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더 흩어지고 있으며 사회 결속력도 느슨해지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집단에 소속되고 강력한 동맹 네트워크를 갖는 것, 즉 사방에서 지원받고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원시적인 공포감과 다를 바 없다. 분할 정복 전략이 오늘날만큼 더 효과적인 때는 없었다. 사람들을 집단에서 단절시켜 그들이 고립되고 혼자이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면 당신은 그들의 힘을 엄청나게 약화시킬 수 있다. 영화 감독인 엘프리드 히치콕에게는 사방이 적이었다. 작가, 세트 디자이너, 배우, 제작자, 마케터 등 누구든지 영화의 질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우선할 가능성이 있었다. 작가들은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과시하고자 했고 배우들은 스타처럼 보이기를 원했으며 제작자들과 마케터들은 상업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다. 스태프 전체의 이해관계가 상치됐다. 히치콕의 해결책은 엘리자베스 여왕과 비슷하게 다양하게 분열된 상태에서 중심적 위치를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이었다. 그는 대본 집필에서 촬영, 편집에 이르기까지 제작 전 과정의 중심에 섰다. 영화의 모든 세세한 정보는 그의 머릿속에, 그의 그림 속에, 그의 노트에 저장됐다. 히치콕을 피해갈 수 있는 이는 없었다. 모든 의사결정이 그를 거쳐갔다. 예를 들면 영화가 촬영되기 전 히치콕은 주연 여배우의 의상까지 세세하게 지정했다. 만약 의상 디자이너가 뭔가 수정하고자 한다면 그를 거쳐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직위상 불복종으로 지적을 당했다. 근본적으로는 그는 로마와 같았다. 모든 길은 히치콕으로 통했다. 당신의 집단에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인 이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당신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교묘하게 파벌을 형성할 수도 있다. 기억하라. 그들은 작은 그림만 보고 있다. 전체 제작의 책임자는 당신이다. 리드하고자 한다면 중앙을 점령해야 한다. 모든 것이 당신을 거쳐 지나가야만 한다. 정보를 보류해야 한다면 이를 보류하는 사람 역시 당신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분할 통치이다. 작전상 다양한 부분들이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와서 그 정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사사건건 통제하라는 말이 아니지만 당신은 중대한 모든 사안에 대한 총괄적인 통제권을 쥐고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라이벌 세력 기반을 모조리 고립시켜야 한다. 항상 당면한 문제를 분할하라. 우선 중심적 위치에 자리를 잡고 열을 따라 전진하며 문제들을 하나씩 차례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가장 작은 문제에서 시작하라. 쉬운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경우 육체적, 심리적으로 탄력을 받으며 이는 나머지 모두를 제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테네가 마라톤 전투에서 그랬듯이 적에 대항해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당신에게 닥쳐올 곤경을 기다리는 것은 그 곤경을 더욱 크게 만들어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것이다. 당신의 의도나 목표를 절대 드러내지 마라. 대신 사람들의 관심을 전방으로 돌리기 위해 매력과 즐거운 대화, 유머 감각, 입에 발린 말 등 무엇이든 효과가 있는 방법을 사용하라.
관심의 초점이 다른 곳에 쏠려 있고 그들의 측면이 노출되었다면 이제 미묘한 변화를 암시하거나 제한하면 문이 열리고 방어벽이 허물어질 것이다. 그들은 무장해제됐고 책략으로 조종이 가능하다. 교묘한 아첨, 선물, 기대하지 않았던 승진, 동맹의 제안, 당신과 그들이 동등하다는 표시, 그들의 아이디어와 가치관의 반영 등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경계심을 완화하고 그들을 당신에게 동화시키며 그들이 외부 세계를 보며 정면을 향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 것이다. 안정되고 편안한 그들은 이제 측면 공격 책략에 걸려들게 돼 있다. 이것은 특히 자존감이 예민한 목표물에게 파괴적인 효과가 있다. 인생에서 책략은 더 미묘하고 더 간접적일수록 바람직하다. 전략이 진화를 거듭하면 점점 더 간접성을 띠게 된다. 당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 적은 극도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바닷가재. 바닷가재는 신속한 악력을 가진 날카로운 집게발과 딱딱한 보호용 껍데기, 그리고 위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강력한 꼬리 덕분에 위협적이며 상처를 입힐 수 없는 생물로 여겨진다. 바닷가재를 직접적으로 해치우려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나 바닷가재를 막대기로 뒤집어 연약한 복부를 노출시키면 이 생물은 무력해진다. 일상생활에서의 전투는 지도 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추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다. 책략을 쓰고 당신에게 불리한 일을 하고 당신의 파워를 제한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추상적이거나 심리적인 공간에서 적에게 허점을 내준다면 그들은 그것을 이용할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강력하든 당신의 전략이 얼마나 뛰어나든 상관없이 그러므로 적이 포위당했다고 느끼게 만들어라. 그들의 행동의 가능성을 좁히고 그들의 탈출로를 막아라. 포위당한 도시의 시민들이 서서히 미쳐가듯이 당신의 적은 당신에게 맞서 책략을 펼 공간의 부족으로 미치게 될 것이다. 수천 년 전 우리 인간은 사막과 평야를 떠돌면서 사냥과 채집 활동을 하다 언제부턴가 정착해 식량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인간에게 안락과 통제를 가져다 주었지만 우리 정신의 일부에는 여전히 유목민의 본능이 남아있다. 우리는 배회하고 떠돌아다닐 공간을 해방감과 연관지어 생각한다. 고립된 공간이 고양이에게는 안락을 의미할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질식을 유발한다. 지난 수세기에 걸쳐 이런 반사작용은 좀 더 심리적으로 변화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은 개방된 공간이 주는 느낌과 비슷한 것으로 변형된다. 우리의 정신은 책략을 펼 수 있는 전략적인 공간과 가능성이 있다는 감각을 양분으로 삼는다. 명심하라. 포위의 위력은 궁극적으로 심리적인 것이다. 단순히 당신의 적이 군대나 즉각적인 감정을 포위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들의 전체적인 전략, 즉 실로 전체적이고 개념적인 틀을 포위하기 위해 행동하라. 이런 궁극적인 형태의 포위에는 우선 적의 전략에서 완고하고 예측 가능한 부분을 연구하고 다음으로 그들의 경험에서 벗어나는 당신만의 참신한 전략을 만들어내는 일이 요구된다. 완벽한 계획은 적절한 상황 분석에서 시작한다. 상황 분석이 잘 이루어지면 당신은 최선의 노선을 결정하거나 최적의 위치를 장악하게 되고 동시에 상대방이 당신에게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가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적 방안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대안이 있는 한 당신은 언제나 상대방의 책략보다 한 발 앞서 나가게 된다. 항상 책략을 쓸 여지를 남겨라. 적보다 더 많은 이동 공간을 확보하고 더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두는 것이 토지나 재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개방된 공간을 찾아야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는 특정 사안에 집착함으로써 대안의 폭을 스스로 줄이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공간에 대한 요구는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기도 하다. 뭔가 가치 있는 선택을 하기 전까지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두어야 한다. 상대방이 당신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을 무력화시킬수록 당신은 그들의 시스템에 더 많은 무질서를 주입하게 된다. 그렇게 창조된 무질서는 적어도 당신만이 통제할 수 있고 당신에게만 의미를 갖게 된다. 상대방이 겪게 되는 무질서는 그들의 힘을 쇠퇴시키고 파괴한다. 뛰어난 전략가라면 자신을 위해 행운을 창조할 수도 있다는 것이 나폴레옹의 믿음이었다. 그것은 치밀한 계산과 세심한 계획, 동적인 상황 변화에 대한 대비를 통해 가능했다. 나폴레옹은 불운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고 그것마저도 계획의 일부에 포함시켰다. 나폴레옹이 퇴각의 와중에도 계획을 변경하고 책략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유연한 작전 계획 덕분이었다. 우선 그는 며칠에 걸쳐 지도를 연구하면서 작전을 세부적으로 짰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이 군대를 스트라델라에 둘 경우 오스트리아군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그에게는 오스트리아군을 무찌를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는 우발 사항을 고려했다. 만약 적이 X라는 행동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내 계획의 Y 부분이 잘못될 경우 어떤 식으로 그것을 만회해야 하는가? 그의 계획은 너무나 유연해서 많은 대안을 제공했고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 계획은 끊임없이 거기에 적응했다. 수많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재빨리 대응할 수 있었다. 인생에서도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많은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직원들은 사악해 보일 정도로 멍청한 짓을 저지른다. 도처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당신이 융통성 없는 계획을 들고 삶의 역동적인 상황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당신의 운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당신이 적응하기도 전에 상황은 변할 것이고 당신의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나폴레옹과 같은 방식의 계획과 기동성만이 유일하게 이성적인 해결책이다. 당신은 가능한 한 많은 세부 사실과 함께 정보를 흡수해야 하며 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상대방의 대응과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사건을 미리 그려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분석 자체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이용해 다양한 대안을 가진 유연한 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대안이 풍부할 때 당신은 여러 가지 책략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 책략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운이란 우리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라는 나폴레옹의 금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세상 모든 일은 결국 정치이고 정치는 입장이다. 어떤 정치적 투쟁에서든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내세우는 최선의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과 선명하게 대비를 시키는 것이다. 가능한 극적으로 대조되는 이미지를 만들어라. 절대 당신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고 당신이 어떤 사람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은 일관성 없는 혹은 중도적인 상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전쟁에서 그렇듯이 협상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너무 멀리 진격하여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 버리면 분노한 상대방이 복수를 꿈꿀 수도 있다. 1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 측은 독일과 평화협상을 진행하면서 너무 가혹한 조건을 부과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 씨앗을 뿌렸다. 반면 그보다 한 세기 전 메테르니히가 협상에 나설 때는 상대방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느낌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그의 협상 목표 중 하나였다. 협상을 타결할 때 우리의 목표는 결코 상대방의 탐욕을 만족시키거나 그들에게 가혹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응징을 위한 협상은 결국 우리에게 불안을 초래할 뿐이다.
어떤 모험에서든 당신이 승리나 패배 혹은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당신의 지성은 앞을 내다보기보다 어느 시점에 멈추게 된다. 감정이 그 순간을 지배한다. 승리하면 잘났다는 듯이 의기양양하고 패배하면 낙담과 비통이 온몸을 휘감는다. 당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인생에 대한 유연하고 전략적인 시각이다. 진정한 끝은 어디에도 없다. 당신이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결말을 짓는가에 따라 당신의 다음 행보가 영향을 받거나 더 나아가 아예 결정되어 버린다. 어떤 승리는 차라리 패배만도 못하다.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떤 패배는 승리보다 낫다. 일종의 각성이나 교훈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유연한 사고방식은 결말의 질과 분위기에 더 큰 전략적 무게를 두게 만든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섬으로써 적대관계를 동맹관계로 바꾸거나 상대방의 호의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말이다. 어떤 승리나 패배도 순간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는가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삶에서 반드시 따르게 마련인 수천 번의 투쟁 속에서도 우리는 훨씬 수월하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단 한 가지 진실한 종말은 죽음뿐이다. 이 외에 다른 것은 모두 과도기의 일부에 불과하다. 눈부신 계획과 수많은 정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자신이 거둔 성공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승리로 인해 점점 더 멀리 있는 목표로 유인당하면서 상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 원수로 만든다. 결국 당신은 전쟁에서는 승리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정치 게임에서는 패배하게 된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이다. 현재를 운용하면서 미래에 집중하고 앞으로 투쟁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행동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객관적 시각이 부족할 경우 감정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명석한 전략을 오염시키는데 특히 분노와 복수에 대한 염원이 쉽게 전염된다. 사회적인 관계 역시 한계 정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쟁과 다르지 않다. 회담이나 대화가 너무 길어지면 결말은 부정적이다. 가장 큰 실수는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비록 패배했더라도 사기와 이점을 일치하는 상태에서 결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다시 공세로 나갈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무장해야 한다. 승자는 유약하고 경솔해지기 쉽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을 단련시키는 수단으로 오히려 패배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